자, 비트코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 발표와 새벽 3시 반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FOMC 발표 이후에 30분 뒤에 파월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MC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분석과 그리고 FOMC 때 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 지난 영상을 포함해서 복습 차원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과거에 2월 달이었나요? 2월 달에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448일선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여기 안에서 박스권 이후에 35K나 896일선을 뚫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았을 때도 지금 2년 전, 이게 검은 색깔이 2년 평균의 가격을 뜻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2년의 평균의 가격보다 비트코인이 여기 있을 때 가격이 어땠나, 여기 있을 때 저평가되어 있고 2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게 그 기준이 이제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가 저평가가 되었고 하락 추세가 멈췄다. 그래서 여기부터 의미를 2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다. 그래서 심지어 2년 전, 1년 전, 뭐 5개월 전, 6개월 전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싸지만은 이 분홍 색깔보다 5일 전에 샀던 애들보다 가격이 싼 거면 제가 여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는 비트코인이 최저점이 나올 것이고, 그 최저점 시기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1년 동안 하락해오던 변곡점 라인이 이 날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이유 중에서는, 찾았던 이유 중에서는 2015년도 프랙탈을 보시면 제가 찾은 기법 중에 이제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최저점을 갱신을 하고 거기서부터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48일선에서 896일선을 뚫고 비트코인은 실제로 우사양을 했고 2만 달러로 가고 7만 달러까지 상승했던 상승 사이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지난 과거 영상에 제가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896일선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한번 보고 제가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시나리오지만 한 번 더 그 시나리오를 되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25.2K 부근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야 되고, 그 이유가 25.2K 매물대가 있는 레벨입니다. 네, 이때 제가 이제 비트코인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월 18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블랙록에서 현물 ETF 신청과 엄청난 큰 호재가 있었다. 왜 그랬냐면, 이렇게 제목을 제가 올린 이유가 이게 12시간 봉이나 일봉상으로 일단 448일선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가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매수세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호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448일선 검은색 라인까지 위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그때쯤에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봉상으로 448일선을 위로 뚫고 위에서 여기서 여기 박스권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2월달부터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아마도 요때쯤에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기관들 뭐 일단 대표적으로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준비를 여기서부터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 일봉상으로 여기 그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차트상으로 블랙록의 매집의 흔적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집의 흔적들이 보였기 때문에,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를 터뜨리면서 가격을 약간의 고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블랙록 같은 경우도 여기 부근에서 좀 매집을 크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뭐 그렇게 해서 떨어질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박스권을 해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21선을 뚫고
61선 뚫는 게 448선, 즉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기 전에 파동이라고 했죠. 이미 256 기법이 완료되고 저는 448선 이 검정 색깔 이동 평균선 2년선을 뚫는 거를 엘리어 파동 1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 터치 이후에 오를 거다. 네, 이 그대로 내용대로 지금 현재 448일선을 뚫고 안착을 하고 그대로 896일선을 뚫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도 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이유 중에 여러분들이 뭐 간편하게 좀 알아야 되는 거는 2년 전의 가격보다 싸지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장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2년 전의 평균의 가격보다 위에 지금은 형성되어 있고 1년 전에 샀던 애들보다 평균의 가격이 위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4년 전에 샀던 애들의 평균의 이동 평균의 가격이 현재 밑에 있으니까 이 448일선을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매집 형성 이후에 수렴 이후에 896일선을 뚫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프랙탈을 보신다면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2015년도에는 448일선을 뚫고 896일선을 강하게 뚫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조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896일선을 뚫고 이렇게 다시 448에서 올 거라는 그림도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896일선을 뚫지도 않고 지금 현재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던 조정의 시기가 조금 더 빨랐다. 이 의미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서 박스권 이후에 896일선을 뚫려준다면 과거 15년도 프랙탈처럼 조정을 좀 세게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사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우리가 모르는 큰 호재가 또 있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겁먹지 마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고, 과거 2월달부터 2월달에 예상했던 그 차트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드리자면 엘리어 파동 1파를 뚫는 거는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기준을 저는 2년선을 잡고 있고, 여기서 아무리 박스를 하더라도 이 검은색 라인 23.5K 레벨이 일봉상으로 위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저는 이 박스권 자체를 유지하고 있고 이 라인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죠. 거기서 지금 이쪽 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5.2K가 큰 저항이다. 근데 이거를 뚫는 거를 봐야 된다. 일봉상으로 뚫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그 옛날에 과거의 저항이었던 레벨이 지금은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 과거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지금 현재 그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다. 지금도 지지 라인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되는, 딱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25K 일봉상으로 밑으로 일봉 마감입니다. 여러분들 9시마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일봉 마감이 되지 않는데 중간에 밑꼬리를 달거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봉상 마감이 25K로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 이상 25K에서 안착을 해주면 여기서도 지금 현재 이 레벨도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일봉상으로 25K가 밑으로 마감이 되었을 때는 일단은 최고 23.5K인데 23.5K 부분이 그 다음 지지 라인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 중간 레벨인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죠. 24.5K 레벨이 그 다음 지지 라인이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23.6K 부분, 24.5K 6K에서 6K 23.2레벨에서는 5K에서 6K 부분. 일단은 25K가 깨진다면 25K가 일봉상으로 마감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24.5K에서 강한 지지를 나오고, 25K 레벨은 엄청난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서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면 24.5K, 23.5K 강한 지지 라인이 엄청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박스권이 유지하고 난 뒤에 896에서 뚫는 무빙이 나올 것이고, 요때는 아마 33K에서 아마 40K 레벨까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12시간 봉으로 2015년도를 보았을 때나 896일선을 12시간 봉으로 896일선을 봤을 때 만약에 과거에 일단 그 프랙탈을 보았을 때 모든 평균적인 가격이 20%에서 50%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를 896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가 그 예상했던 수치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뭐 한 19% 상승을 했습니다. 896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과거 내용의 브리핑도 실제로 고점도 맞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뚫는 순간 엄청난 큰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24.4K 부분에서도 여기 부분에서도 뚫고 난 다음에 20%에서 50%까지 상승은 나올 것이고, 일봉상으로 여기서 박스권을 이후에 896일선을 뚫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 4년선이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하루하루 일봉 마감마다 이게 수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꺾이죠. 그래서 이 꺾이는 게 원래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2일 날에는 896일선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보라 색깔이 35K입니다. 35.4K인데 지금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33K죠. 이게 저항이 4년 전에 저항이 매물대의 저항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박스권을 우리가 왜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지, 왜 세력들은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있는지, 이 저항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려오기 때문에 세력들도 뚫어주기가 훨씬 더 쉬운 레벨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박스권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의 지루함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왜 지루하게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아신다면 지금 현재의 장을 우리가 차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여기 1시간 봉상으로 896일선을 4시간 정도 위에서 안착이 될 경우에는 단기적 상승을 요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 1시간 프랙탈로 봤을 때는 이제 FOMC 전날까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1시간 봉상으로 4년선 896일선 26.8K가 1시간 봉 마감으로 한 4시간 정도 1시간으로 보겠지만은 4시간 정도는 위에서 안착이 되는 걸 보시고, 이 레벨이 26.8K 부분이 1시간 봉으로 한 4시간 정도 위에서 안착하고 마감이 되었을 때, 그때 알트들을 조금 죽거나 단기적 알트들을 죽거나 비트코인의 단기적 상승이 보인다고 했고, 실제로 1시간 봉상으로 위를 뚫어줬죠. 참 강하게. 여기서 밑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을 때. 그런데 실제로 한번 뚫어주고 1, 2,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이후에 펌핑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디테일한 상승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찐반등으로 가려면 한 번 더 얘기 드리자면 28.2K를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3일봉으로 보았을 때 28.2K가 60일선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60일선 이 초록 색깔이 한 터치되고, 2번 터치되고, 3번 터치되고 난 다음에 깨졌죠. 3일 봉상으로 60일선이 이쁘게 터치하면서 올려주고 있었는데 이 추세선이 깨졌죠. 60일선은 단기적인 추세선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가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 60일선을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하락이 일어났지만은 그 옆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14.5K 이 부분이 강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라는 내용이고, 일단 그리고 4시간 봉상으로 지금 현재 FOMC 이후에 이게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지금 역별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FOMC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결론만 얘기를 드리자면 FOMC 이후에는 좀 단기적 하락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25K까지도 한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4시간 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다라고 차트상으로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OMC 이후에 어떠한 특정한 악재가 나와서 단기적인 조정을 맞이하겠지만은 FOMC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OMC 이후에 뭐가 어떤 이유로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을 좀 맞을 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글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파월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가 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한 뒤 오늘은 인상 중단 논의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제목만 보면 노비시해 보이지만은 막상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9월 FOMC는 동결을 예상한다. 이 경우 올해 6차례 회의 중 두 번째 동결 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성명서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은 듯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실 분들 보시고 이런 내용이 좀 기니까 조금 중요한 내용만 보신다면 일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7월 이후에 연준 스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6월 달에는 연준의 스태프들이 경기 침체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월 달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까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9월 달에는 이 연준의 스태프들이 6월 달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7월 달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스탠스로 경기 전망률이 2.0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그게 어떠한 악재로 될 것 같냐면 단기적인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GFC에서 팬데믹 초까지 연준과 경제학자들은 중립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이대 중립금리를 2.5로 추정을 한다. 이거 지난 영상 말씀을 드렸던 얘기죠. 근데 단 중립금리 전망치 상향 조정은 물가가 낮아져도 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정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경제 성장률이 6월 달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상향이 됐죠. 1%까지. 1%까지 성장률을 상향을 했고 9월 달에도 그게 상향이 된다면 연준이 지속적인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FOMC 내용에서 그 지표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금리가 2.5%인데 이게 물가가 아무리 잡혀도 중립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6%에 대한 금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가 2.5%면 그래 6%에서 2.5%까지는 공짜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계속되게 이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중립금리가 4.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좁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에게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FOMC 때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단기적으로는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다가 향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겠죠. 파월의 FOMC 이후에. 왜 그랬냐면 일단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이게 물가도 어느 정도 일이 되고 있고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기자회견도 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항상 얘기 드리는데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이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좋다고 하겠지만 인하가 되면 좋긴 하지만은 인하가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금리 인하가 처음에 6%에서 갑자기 처음에 인하할 때는 뭔가가 터졌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6%면 어느 정도 절반적으로 금리가 3%대에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진입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 좋은 타이밍이지만 투자하기에는 6%에서 뭐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처음에는 안 좋아요. 왜냐면 뭔가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뭔가가 무너졌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1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니까 이거는 개인들에게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9월 말부터 10월 11월 사이에 연말에 잠깐 35K를 뚫는 무빙이 이번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찐반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25K에서 여기서 지금도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다. 하지만 25K가 깨지더라도 24K나 23K에서 아주 더 강한 지지 라인이 남아 있으니까 그 라인을 지켜보고, 그 라인을 지켜주면 여기서 그냥 4년 전에 샀던 애들의 평균의 가격에서 세력들의 매집일 뿐이다. 매집, 이것도 전부 다 매집봉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매집봉 이런 것들도 하락을 하면서도 매집봉, 이렇게 하면서 개미들을 위아래로 털고 있는 이런 수렴 형태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 그 추후에 우리가 모르는 더 큰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896일선을 강하게 뚫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에 적중했던 영상이랑 같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도를 좀 높여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3시에 FOMC 발표와 새벽 3시 반에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좀 중요한 FOMC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의 방향을 좀 얘기를 들었고, 과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브리핑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